안녕하세요. 2022 카타르 월드컵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정밀한 데이터 세부적인 기록들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너무나 아쉽게 패배했던 가나와의 H조 2차전 경기를 통해 우리가 3차전 경기 또 포르투갈과의 경기는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을지 분석 준비했는데요. 우선 가나전 우리가 정말 이거야말로 젖잘쌌는데 젖잘싸는 표현이 조금 아쉬울 정도로 좀 경기력이 좋았어요. 예,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기를 한 적은 2002년 때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몰아치고 또 우루과이전도 정말 기대 이상이었지만 가나도 만만치 않은 팀인데다 솔직히 뚜껑 열어보니까 가나가 우루과이보다 더 강했던 거 아니냐 싶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가둬놓고 팼었죠. 네. 후반전은 말 그대로 이게 그간 이전까지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약간 조금 다르지만은 진행 방식이나 이런 건 조금 달랐지만은 독일 일본전에 우리나라가 독일 그리고 가나가 일본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강팀의 축구를 월드컵에서 예. 보여줬다. 심지어 상대도 진심을 다했던 경기에서 압도했다라는 얘기인데 느낌뿐만 아니라 기록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도 예. 살펴보고요. 그러면서 이제 포르투갈 상대로 왜 해볼 만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발 명단 우선은 우루과이와의 경기 잘했는데 좀 변화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변화가 세 자리가 있었는데 일단 부진했던 황의조 선수 대신에 이제 조규성 선수가 최전방 원톱으로 나섰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성 선수 대신에 작은 정우영, 프라이브르크 정우영 선수가 나왔고요. 또 이제 오른쪽 윙에 나상호 선수 대신에 이제 권창훈 선수가 나왔는데요. 그가 조규성 선수가 나온 거는 황의조 선수의 부진이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갔었는데 프라이브르크 정우영 선수와 이제 권창훈 선수의 투입은 약간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긴 했었죠. 물론 이재성 선수는 교체 투입까지 되지 않은 거 보면은 아마도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이제 나상호 선수가 지난 경기에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었고, 이 경기에서도 교체 투입돼가지고 또 좋은 활약을 펼쳤거든요. 근데 이제 권창훈 선수가 선발 출전한 건 다소 물론 그런 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조규성 선수의 높이를 살리려면은 킥이 좋은 선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권창훈 선수를 넣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우영 선수를 넣은 거는 아마도 이제 토마스 파티 선수가 그래도 빌드업의 키를 잡고 있으니까 저 선수를 조금 앞에서 봉쇄를 해보자. 그러니까 이재성 선수 같은 경우는 발베르데는 전진해서 오는 선수니까 그걸 따라가서 그것도 왼쪽에 배치돼가지고 그래서 막아내는 거고, 이거는 이제 파티는 뒤에서 조금 머물고 있으니까 그만 앞으로 전진해서 압박으로 막아내는 선수를 이제 세우려고 그런 것도 있다라고 보이긴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이 세 자리 중에 두 자리는 조금 패착에 가까웠다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벤투 감독의 의도는 이해할 만하고 무엇보다 조규성 선수를 이제 선발 출연시킨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수 있는데 과감하게 시도했고 두 골이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또 권창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속해서 중용을 했던 선수이기도 하고 한참 전성기 때의 폼을 생각한다면 납득이 안 갈 선수는 아니지만 지난 1년간의 그렇죠. 폼을 생각했을 때는 조금 이제 아쉬웠기 때문에 다만 이제 권창훈 선수는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나상호 선수와는 조금 다른 조금 더 이제 골이 필요한 상태에서 정밀함이 있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찬가지로 정우영 선수의 스타일도 스타일인데 이재성 선수가 이번 시즌 내내 특히 지난 평가전 때도 그렇지만 부상이 조금 계속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3차전을 조금 생각하기도 했었을 것 같고 이번 경기에 뛰게 할 경우에는 좀 이제 원하는 경기력이 안 나올 것 같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가나 같은 경우에는 예상한 대로 포르투갈과의 경기는 5백이었지만 우리와의 경기는 수비 숫자 지쿠 선수를 선발해서 빼고 오히려 조던 아유를 왼쪽 측면 공격수로 배치해서 공격 숫자를 늘렸는데 이 조던 아유가 들어와서 정말 이렇게 좋은 오른발을 갖고 있었구나라는 걸 보여주면서 오토아도 감독의 선발 구성이 좀 잘 맞아 들어갔고 나머지는 이제 그대로 나왔고 풀백들을 이제 멘사와 그렇죠. 램시로 투입하고 바바와 세이두를 뺐는데 이 전략도 완벽하게 맞아 들어갔어요. 왜냐면은 포르투갈전에 어쨌건 간에 바바는 실수를 범하면서 실점의 비밀을 제공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이두는 그래서 퇴장당할 뻔했으니까 그 두 선수를 빼고 이렇게 바꾸는 게 맞았고 이게 적중했죠. 심지어 두 선수 다 공수 양면에 걸쳐서 훨씬 안정적으로 경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경기를 주도하면서도 골을 넣기가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였다.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우리가 초반 20분 동안은 진짜
거의 일방적인 경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초반 20분 동안은 가나가 무엇 하나 한 게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슈팅도 없었고요. 그리고 뭐 점유도 거의 못했고요. 이때는 거의 점유율이 7대3까지 벌어졌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20분 동안 우리나라가 무려 7번의 코너킥을 얻어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때 조금 연결이 되지 않았던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좀 연결이 돼서 슈팅까지 가져갔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슈팅을 가져간 숫자도 이때 조금 부족했고요. 예, 좀 더 몰아세웠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게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왔는데 이 잔니 비오 코치한테 좀 뭔가 뭐 비결 로트라도 좀 갖고 왔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정도로 7개나 코너킥이 있으면은 예. 한 골 정도는 나와야 되거든요. 반면에 이제 가나는 세트피스 한 방을 그대로 기회로 살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첫 번째 이게 슈팅이었거든요. 첫 번째 슈팅에서 프리킥을 올린 거를 혼전 상황에서 살리수가 밀어 넣었죠. 살리수 선수가 가나 선수는 최초로 월드컵에서 골 넣은 그 수비수로 이제 등극하게 됐는데요. 예. 예, 사우샘프튼 수비수인데 이 선수 저는 이제 한국이랑 경기할 때 보니까 피지컬이 더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예. 근데 안 그래도 이 선수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스위스전에도 예. 똑같은 상황에서 넣었어요. 예. 그것도 좀 비슷하게 넣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얘 같은 상황에서 실점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결국엔 우리 수비 라인이 또 너무 밑으로 내려가 있었다라는 뭐 예. 영국의 분석도 있었는데 세트피스 수비가 안 실제로 좋았다. 예. 어쨌건 가나의 최근 4골이 다 저 지점에서 나왔다라고 해요. 예. 우리가 좀 사우디처럼 오프사이드 라인을 써서 오히려 상대가 예. 내려오지 못하도록 좀 리스크가 있지만 예.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들이 있었고 결국엔 이제 우리는 세트피스를 효율적으로 살리지 못했지만 가나는 자신들의 피지컬을 잘 살렸고 킥도 좋았기 때문에 마무리를 했다.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그리고 나서 10분 만에 예. 또 두 번째 골이 나온 겁니다. 그것도 매우 아름다운 골이 나온 예. 건데요. 예. 무려 31회의 패스를 10명의 선수들, 그러니까 램프티 한 명 제외하고는 예. 전원 다 볼 터치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쿠두스의 골이 나왔던 거였는데요. 근데 이제 과정이 너무나도 이쁘긴 했지만요. 저 실점 장면도 약간 좀 아쉬웠죠. 그리고 사실은 정지해놓고 크로스만 올라오는 장면을 보면 현재골과 비슷한 위치에서 올라온 데다가 마치 이 조던 아유 선수가 프리킥을 차는 것처럼 아무도 압박하지 않은 채 세트피스인 것처럼 또 진행이 됐어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쿠두스가 뒤에서 예. 들어오는 거를 쿠두스는 거가 저희가 요주의 인물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놓쳤어요. 예. 김영건 선수가 이 순간에 살짝 놓쳤어요. 그러면서 쿠두스가 높이에 강한 선수가 아님에도 골을 넣게 됐던 거였죠. 장면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사실 쿠두스가 라인 뒤로 갔다가 빠져나왔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 네, 현혹하는데 그게 보통 공격수들이 원래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실제로 그냥 빠뜨렸다. 심지어 옵사이드 네. 트랩을 무너뜨리면서 빠뜨렸다. 저는 이게 더 아쉬웠던 게 뭐였냐면요. 저희가 그러니까 항상 얘기했잖아요. 가나는 굉장히 기세를 타는 팀이다. 한 골 넣기 시작하면 또 막 올라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도리어 우리나라가 실점을 하고 나서 저는 그러니까 압박을 더 강하게 했어야 됐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괴롭혀야 됐다고 생각하고 또 파울도 했어야 되는데 도리어 그 전까지 압박하면서 주도를 했다가 내리더라고요. 좀 많이 안정적으로 하려고 했죠. 좀 두려워했던 것도 실점하고 나서 그러니까 기가 살아가지고 결국 그대로 실점이 또 나왔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하신 대로 가나가 기세의 팀이다 보니까 선제골 넣고 나서 조금 더 1.5배속 빨라진 것 같은 느낌이 선수들 갑자기 우와 처음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다가 솔직히 답답하게 하다가 미친듯이 뛰고 특히 쿠두스가 기관차처럼 막 달려 들어가니까 우리가 흔들렸고 그런 과정 속에 결국에는 예상대로 이제 전반전이 2대0으로 끝났기 때문에 하프타임에 바로 선수 교체를 합니다. 그건 아무래도 그 전반전은 경기 내용 자체가 초반 20분 제외하고는 그렇게 좋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반 시작과 동시에 일단 그 정우영 선수를 빼고 나상호 선수를 넣으면서 권창훈 선수를 중앙 공미로 배치했는데요. 작은 정우영 선수를 뺀 겁니다. 근데 이제 나상호 선수는 조금 오자마자 바로 이제 수비적으로도 기여를 하고 또 활발하게 움직여주긴 했는데 권창훈 선수가 중앙 가니까 더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고등학교 때는 권창훈 선수가 이 자리를 맡았던 메탄고의 10번이었는데 이 상황에서 좀 이제 열심히는 뛰었어요. 하지만 그 커버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안 되더라고요. 공수 양면에 걸쳐서 그 정밀함도 안 쉬었고, 그러니까 좀 맞지 않은 옷을 좀 입은 느낌이 더 들면서 결국에는 권창훈 선수도 많이 못 뛰고 후반전 초반 12분에 교체가 됐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들어왔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우리나라의 가패상기가 시작이 되죠. 무엇보다 사실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에서도 조금 본인의 역할이 아닌 다른 전술적인 역할을 키워가면서 이제 살아났는데 이 위치는 딱 이강인 선수가 좋아하는 이제 플레이메이커 자리다. 근데 실제로 움직임 자체는
그래도 마요르카처럼 많이 그렇죠. 움직이기도 했어요. 왜냐면은 네. 손흥민 선수가 중앙으로 치고 그렇죠. 들어가니까 네. 이강인 선수는 반대로 왼쪽으로 빠지면서 그렇게 많이 움직였는데 이 과정에서 이강인이 그 조규성의 헤딩골을 어시스트했죠. 예. 그것도 놀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뛰면서 수비를 막 하더니만 태클로 램프티한테 가로채기를 하고서는 그러고선 곧바로 왼발 크로스로 조규성의 골을 어시스트했는데 이거 딱 이강인 무리키 골패턴이랑 똑같았거든요. 사실 뺏는 과정조차도 마요르카에서 이런 장면들이 꽤 나오는데 네. 그리고 뺏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타이밍 네. 죽이지 않고 바로 보고 올렸던 이 장면은 솔직히 이강인 선수의 지금 폼이나 클래스가 네. 확실히 올랐다는 걸 보여줬고 이제는 이강인 선수 보고 전방에서 수비 안 한다는 얘기를 누구도 할 수가 없을 네. 정도의 집중력이었다. 그리고 크로스의 질은 와 네. 이거는 진짜 가장 좋아요. 그 한국에서 이 선수를 선발로 안 쓴다는 건 진짜 배부른 소리 네. 아니었느냐는 느낌이 들 정도였고 거기도 더 하나 사실 조규성 선수도 헤딩을 잘했어요. 근데 두 번째 골이 정말 조규성 예. 선수가 헤딩을 정말 잘한 거였죠. 예. 플라잉 조규성이었죠. 그러니까요. 말 그대로. 사실 가나 네. 선수들이 신체 조건도 좋고 네. 위치도 잘 잡고 있었는데 돌아 들어가는 것도 좋았지만 정말 날았어요. 날아서 네, 그러니까요. 찍어 누르는 네. 우리가 정말 호쾌한 헤딩슛이 나왔거든요. 물론 뭐 그 김진수 선수도 그 골라인을 넘어가기 잘 직전에 올렸죠. 크로스 잘 올린 거거든요. 근데 예. 이제 조규성 선수가 몸을 날려서 헤딩골을 넣으면서 월드컵 본선에서 한국 선수는 처음으로 멀티골을 기록한 선수 그걸로 등극했고 헤딩으로 멀티골은 아시아 선수로도 최초입니다. 사실 이제 아시아 선수들이 신체 조건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사실 그 월드컵 무대에서 이렇게 높이를 압도하는 선수가 그렇죠. 없었는데 그리고 빠른 시간에 거의 3분 사이에 이렇게 헤딩으로 두 골을 그렇죠. 넣었다는 것 자체는 이제 예. 우리가 기세를 갖고 왔다는 느낌도 줬고 또 우리가 사실 계속 오랫동안 9번 공격수가 좀 안 나온다 예. 싶었는데 조규성 선수가 이제 예. 나왔다라는 월드컵에 통한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거기다가 이게 그러니까 이번 월드컵에서 현재까지는 가장 많은 헤딩골입니다. 네, 정말 조규성 선수가 네. 그 좋았다, 헤딩을 정말 잘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정통 9번이라는 걸 보여줬는데 이렇게 이제 올라오니까 실제로 이제 가나도 말씀하신 대로 한 골 내주니까 또 흔들리고 예, 바로 흔들리고 우리가 이제 바로 골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솔직히 이 순간에는 우리가 역전하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이때 딱 2분 뒤에 황인범 선수가 그 파티 선수의 팔꿈치에 예. 찍혀가지고 머리를 다치게 되면서 출혈이 나니까 경기가 중단이 예. 됐었거든요. 지혈하느라고 시간도 있었고 황희정범 선수는 나갔다 와야 되니까 예. 또 일부 시간 우리가 열명으로 뛰어야 됐었고 그러면서 템포가 이제 죽고 흐름이 끊겼어요. 반면에 가나는 그때 추스렸죠. 그 네. 잠깐 지체되는 동안 막 선수들끼리 대화를 막 하고 약간 좀 싸우는 줄 알았거든요. 아마티랑 네. 막 그렇죠. 살리스랑 막 이러면서 이러더니만 갑자기 정신을 차리더니만 곧바로 5분 뒤에 쿠두스한테 또 실점을 한 거죠. 우리가 이게 경기 전에 분석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가나가 왼쪽 측면 공격을 정말 많이 네. 사용한다고 했는데 계속 다 왼쪽에서 골을 먹었고 이 장면도 결국에 이제 왼쪽에서 후반전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네. 움직인 멘사 선수의 기가 막힌 오버래핑에 의한 컷백이 나왔는데 여기선 사실 뭐 의도했다라면 천재고요. 이냐키 아니죠. 윌리엄스가 그건 의도한 거 아니에요. 이냐키 그거는 윌리엄스가 너무 명백하게 스윙을 그렇죠. 했어요. 예. 그런 경우 만약에 흘리는 거면 이렇게 스윙하는 척하면서 피하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흘리지. 농담한 예. 거고요. 이제 이냐키 윌리엄스가 슈팅을 하는 줄 알았고 그쪽으로 우리 스피드들이 다 몰려 있었는데 예. 그 공이 뒤로 빠지면서 뒤에서 예. 이제 세도에 들어오던 쿠두스한테 또다시 실점을 허용한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쿠두스는 만 22세 118일 나이에 아프리카 선수는 이제 두 번째로 어린 나이로 월드컵 본선에서 멀티골을 넣은 선수 등극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아흐메드 무사가 이제 2014년에 아르헨티나 상대로 만 21세 154일에 기록했던 게 있었던 거죠. 이 장면에서는 이제 조금 김진수 선수가 예. 커버를 하고 잘 오다가 마지막 순간에 집중력을 좀 잃으면서 쿠두스가 사실상 프리 찬스에 가깝게 예. 왼발 슈팅 성공을 시켰는데요. 그러니까 이냐키 선수 쪽에는 이미 우리나라 수비가 2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슈팅했어도 수비병 맞고 나가는 거였어요. 근데 김진수 선수가 분명히 쿠두스를 보고 있었거든요.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기 이냐키 쪽으로 가더라고요. 이동하다가 결국은 비게 돼가지고 실점하게 됐던 거였죠. 네, 우리가 게다가 쿠두스에게 이미 골을 그러니까요. 허용했을 때도 그렇게 빠뜨리는 상황이 있었고 쿠두스가 솔직히 가나 최고의 공격수였거든요. 현재 네. 그런 상태에서 쿠두스를 이제 내버려 둔 것은 우리 수비수들의 순간적인 집중력이 좀 많이 흔들렸던 네.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가나가 조금 이제 선수 교체를 통해서 우리의 기세를 좀 역이용하려는 역습의 태도를 취했어요. 아이유 형제하고 램프티하고 빼고 이제 코피첼이랑 술레마나 그리고 이제 오도이를 넣었는데요. 저는 이거 보면서 좀 웃긴 했어요. 그 지난번에 오토아도 감독이 잘한 선수들을 빼가지고 도리어 그게 악재가 됐었다라고 얘기
얘기를 했었잖아. 포르투갈전에. 이번에도 램프티를 뺀 거는 좀 웃기긴 했었어요. 네, 물론 경고가 한 장 있긴 했었지만 측면 수비도 잘하고 공격 가담도 좋아서 사실 이 정도 경기력이면 램프티가 다시 한참 좋을 때 폼을 찾았구나. 네. 오히려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브라이튼에서 할 때보다 더 잘하는구나. 예.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조르당 아유도 이 경기에서 잘하면서 도움도 올리고 했잖아요. 아, 조르단은 저는 이 선수가 오른발 킥의 그 마술사 아니냐. 그 궤적이 휘어 들어가는 게 장난 아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뺄 거라면은 저는 그냥 안드레 아유밖에 없었다라고 나이가 좀 생각을 있으니까. 했거든요. 예, 그런데 예, 이렇게 바꿔가지고 조금 의아하긴 했었습니다. 그에 맞춰서 우리는 이제 사실 정말 월드컵 본선에서 나올 수 없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는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예. 알사드 정우영 선수를 빼고 황의조 선수를 투입하면서 황의조 조기성이 투인타워, 손흥민 나상호 좌우 측면에 중미는 이강인 화민범으로 거의 그냥 이제 공격하겠다. 거기에 전원 공격이죠. 예, 김진수, 김은환 선수까지도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뭐 골이 아니면 죽음이다. 예.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황의조 선수가 조금 이제 아쉬웠어요. 또 한 번. 그러니까 이제 가나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쿠두스를 빼고 지쿠를 넣으면서 바로 이제 백스리 사실상 5 빼고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비적으로 내려앉았는데요. 여기서도 약간 의아했던 거는 지쿠 넣는 거는 맞았다라고 보는데 이냐키를 빼고 지쿠를 넣고 차라리 쿠두스를 톱에 세우지. 아약스에서도 가짜 9번을 하잖아요. 또 잘하는 선수를 빼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토 아도 감독이 귀화도 했고 여러 가지로 의욕이 충만한 이냐키에게 마지막까지 좀 한 골을 넣고 나오기를 좀 바라지 않았을까. 아니 그래도 한 골 승부였거든요. 한 골 승부에 그래갖고 아우 아도 감독이 우리한테 기회를 계속 주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흥민 비겨서 같이 가. 약간 예. 이런 느낌인가요? 예, 먼저 그 후반 38분경에 쿠두스를 빼고 지쿠를 넣으면서 백스리로 전환을 했거든요. 뭐 그러니까 5백 사실상 수비적으로 전환한 건데요. 수비적인 전환까지는 좋았는데 쿠두스를 빼고 넣은 게 조금 또 아도 감독 왜 이러지 싶더라고요. 네. 왜냐면 저라면 이냐키를 뺐을 거거든요. 네. 이냐키가 부진하기도 하고 또 쿠두스가 톱에서 뛸 수도 있는 선수잖아요. 아약스에서 가짜 9번 역할을 하니까. 예. 예. 어쨌거나 이제 아도 감독은 기회에서 들어왔고 좀 분전해주고 있는 가운데 골이 없는 이냐키에게 조금 더 기회를 주는 선택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 멘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술적인 교체라기보다는 이 선수가 네. 이제 그 근육 병련도 있었고 네. 좀 힘들어하다 보니까 바로 이제 같은 포지션에 있는 라흐만 바바를 투입해서 이제 굳히기를 사실상 들어갔다. 근데 예, 라우만 바바가 좀 흔들리긴 했었죠. 네. 또. 우리 입장에서 사실 바바가 예. 선발 출전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그렇죠.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 어찌됐거나 멘사가 나갔으니까 우리가 이제 동점골을 노릴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지만 우리도 이제 이 상태에서 선수 교체를 한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전략적이라기보다는 김민재 선수가 좀 뛰기 어렵다 보니까 권경원 선수가 들어갔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교체를 하게 됐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권경원 선수도 중거리 슈팅까지도 시도해보면서 그렇죠. 의욕을 보였지만 그 슈팅이 수비를 막고 나갔고 추가 시간이 아직 좀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예. 코너킥을 주지 않고 그대로 경기를 예. 끝내면서 벤투 감독이 퇴장을 당했어요. 예, 그 벤투 감독이 강하게 항의하다가 퇴장을 당했는데요. 뭐 정말 판정이 아쉽긴 했었죠. 이게 가장 아쉬웠죠. 그러니까 저는 핸드볼 판정은 그거는 좀 맞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아이유가 직접 찬 게 아니기 때문에 룰상은 그게 맞아요. 그렇죠. 이게 바뀌었어요. 원래는 예. 예전에는 공격하는 상태에서 손에 맞으면 무조건 핸드볼 파울이 된다라고 예. 했던 규정일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개정이 돼서 그렇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맞을 경우에는 그거는 그냥 똑같이 인플레이로 본다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추가 시간이 더 주어졌어야 됐거든요. 아마티가 쓰러져가지고 그렇죠. 예, 지연한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만 봤어. 최소한 1분이에요. 근데 네. 그것만 지연된 게 아니잖아요. 그 네. 외에도 짜잘짜잘하게 지연이 됐고 선수 교체도 있었기 때문에 네. 최소한 2분은 줬어야 됐다. 거기다가 어쨌건 간에 권경현 선수가 중거리 슈팅을 때리고 나서 연결 상태인 거거든요. 그럼 그 코너킥까지는 한 번 더 주는 게 맞는 건데. 그리고 그 시점이 10분 48초였거든요. 제가 네. 봤는데. 그러면 12초가 남았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코너킥을 줘요. 왜냐면 추가 시간이 나와더라도 보통은 딱 정시에 11분에 끝난다거나 12분에 끝나야 되는데 그게 흘러가서 공 주도로 가는데 공격하러 가는데 끝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옆에 있는 예. 밈이 떠도는 거죠. 저 예. 밈이 뭐냐면요. 저게 이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있었던 예. 사건이었거든요. 그 심지어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예, 튀니지하고 뭐 말리하고의 경기에서 그때 5분 먼저 경기를 끝내버리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이 안 돼. 이거는 룰에 어긋난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난리가 났었잖아요. 막 폭동 일어났잖아요. 예,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한국이 코너킥을 차려고 할 때 앤서니 테일러는 저럴 것이다. 예, 예. 이렇게
예, 그런 거죠. 저 주시면 정말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예. 앤서니 테일러도 아니 우리 다 아는 사람 아닙니까? 프리미어리그에서 많이 봤고 많이 봤는데 많이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니,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도 알 텐데 이제 옛날에 퇴장시켰으면은 막 갚아줘야 될 거 아니야. 안 갚아주죠. 예. 어쨌든 그렇고 예.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 벤투 감독이 경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3차전에 벤치에 못 앉을 거라는 것도 알았을 텐데 네. 필요 없다. 난 여기서 할 말은 해야겠다. 그렇게 항의하다가 퇴장을 당했습니다. 누구보다도 포르투갈전에 나서고 싶었던 사람은 예. 벤투 감독일 거거든요. 네. 결국에 이제 경기 기록을 최종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왜 강팀의 축구를 했고 앞서는지가 아주 이제 정 확실하게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우루과이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전반전에 50.3%의 점유율로 우리를 점했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월드컵 본선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요. 근데 이 경기에서는 무려 점유율이 63.1%였어요. 거의 뭐 스페인급의 팀들이나 보는 기록이죠. 예. 그리고 뭐 이제 공중볼 승률도 우리나라가 더 높긴 했었고요. 코너킥도 12대 5로 압도를 했었거든요. 이 정도 내용을 보자면 우리가 거의 상대를 말씀드린 대로 예. 가둬놓고 팼다. 했는데 이제 마지막 카운터 펀치를 제대로 못 때렸다고. 예, 거기다가 의미 없는 점유율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유율이 높다고 해도 우리 진영에서 계속 볼을 돌리면서 점유율을 높이는 건 무의미한 점유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가나 진영에서 그러니까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역별 점유율에서 오펜시브 서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 가나에게 있어서는 뭐 가나에게 수비지역. 수비진영 거기서 34.4%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비 지역에서는 22%밖에 공이 없었고 실질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중원과 전방 지역에서 거의 80%에 가까운 볼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거의 앞에 나가서 경기를 했다는 걸 그거 실제로 이제 평균 위치로도 나와요 이게. 예, 그냥 평균 위치 봐도 우리나라는 뭐 거의 다 올라가 있거든요. 예. 특히 김진수 선수는 윙으로 아예 올라가 있거든요. 예, 지금 알사드 정우영, 김영권, 김민재 이렇게 세 명의 어떻게 보면 이제 수비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을 예. 제외하고는 다 올라갔고 반대로 가나는 실질적으로 안드레 아유하고 이냐키 윌리엄스 정도만 그 역수비에 예. 올라가 있고 나머지는 선수들은 다 내려왔다고 봐야 돼요. 예, 아니면 하프라인에 걸쳐 있거나. 그리고 조던 아유 선수가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로 이 선수도 수비 가담을 굉장히 많이 하러 내려왔었던 예. 걸 보면은 우리가 진짜 가나를 상대로 강팀의 축구를 했다. 예. 거기다가 뭐 슈팅 숫자가 22대 7이에요. 예. 3배가 넘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이런 적이 없어요. 심지어 전 주목할 만한 기록이 난사하다가도 슈팅 기록이 많이 나올 수 있지만 박스 안에서 슈팅이 그러니까요. 16개다. 그러니까 이 공격을 예. 빌드업해서 들어가서 정말 슈팅 할 만할 때 슈팅했다는 예. 거예요. 다만 이제 뭐 물론 그 슈팅 정확도도 높게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유효 슈팅은 조금 적은 편이었다라고 생각해요. 22번의 슈팅에서 7번이면은 결국 우리가 예. 이번 경기를 이기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결정력이었다라고 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벽을 너무 많이 맞췄어요. 예, 예. 그렇죠. 좀 그 슈팅 타이밍도 그랬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슈팅이 좀 안 좋았어요. 예. 그런 가운데 이제 기대 득점 기록을 보더라도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 기대 득점이 경기력을 봤을 때 누가 이길만 하냐인데 가나를 이길만한 경기를 했단 말이죠. 뭐 그래도 기대 득점은 생각보다 크게 차이는 나지 않죠. 왜냐면은 예. 저 특히 살리수한테 실점한 장면이 너무 그냥 골문 앞에서 먹혀버린 거기 때문에 예. 저게 그래서 원이 굉장히 그쵸. 크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저 장면이 예. 아니었다면 훨씬 더 차이가 났을 수 있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뭐 점유율이라던가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하면은 우리나라가 최소 질 경기는 아니었다는 거죠, 예. 이게. 그래서 이제 필드 틸트라는 기록이 파이널 서드 지역 점유율, 그러니까 그렇죠. 실제로 경기 지배력을 볼 수 있는 건데 그것도 62%니까 실제 점유율에 준한, 그러니까 실제 점유율과 같은 수준으로 경기를 지배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게 그 공격 위협 그래프인데요. 딱 이거 보더라도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딱 실점했을 때만 예. 상대한테 위협을 당했어요. 이 실점한 장면 제외하고는 위협당한 구간이 없어요. 결국에 이제 3골을 허용했을 때 말고는 거의 경기를 지배했다. 정말 한 번 내줄 때마다 골을 먹었다. 그 유효 슈팅 3번이 다 실점이었으니까요. 예. 그건 굉장히 아쉬운 일인 거죠. 반면에 이제 가나는 정말 결정력이 좋았다는 소리인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가둬놓고 팼다는 거 보여주는 지표가요. 이번 그 월드컵에서 현재까지 클리어링 가장 많이 기록한 게 일본이 독일 상대로 그때 가둬놓고 두들겨 맞았었잖아요. 네. 그 38회였는데 가나가 우리 상대로 46회 기록했어요. 우리가 더 많아요. 우리의 그 슈팅을 온몸으로 방어한 가나의 그 횟수가 46회니까 진짜로 이거는 거의 전력 차이가 큰 팀끼리나 나오는 예. 그런 일방적인 경기인데 우리가 그 공격하는 쪽이었다. 그리고 이제 헤딩 클리어링도 29회로 가장 많았고요. 그러니까 일본이 19회였거든요. 네. 독일 상대로. 그러니까 10회가 더 많은 거죠. 예, 결국 우리가 뭐 크로스패스도 잘 투입했고 다양한 방식으로 가나를 공략하려고 했지만 가나 선수들이 6탄 방어로 막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패스 관련 지표들도 상당히 좋은데요. 뭐 일단 패스 성공률 우리나라는 86%가 넘고요. 반면 이제 가나는 79%가 간신히 넘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공격 진영에서의 패스 성공률이 우리나라가 82.7% 거의 83%거든요. 근데 가나 67%밖에 안 돼요. 결국엔 우리가 네. 굉장히 정밀한 플레이, 네. 공을 소유하면서도 또 상대 지역 안전한 패스가 아니라 공격을 시도하는 과정 속에서 네. 이런 패스가 정확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놀라운 게 크로스를 굉장히 많이 시도를 했잖아요. 46회로. 반면에 이제 가나 15회였는데 성공률이 37% 가나보다 더 높아요. 그리고 크로스 성공률이 원래 20% 후반대에서 30% 초반까지 나오거든요. 네. 37%는 정말 높게 나온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오픈 플레이에서의 크로스가 15회를 성공한 건데 이게 월드컵 역대 최다래요. 예, 그러니까 기록을 우리나라가 집계한 이후, 예,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부터 기록을 집계했는데 모든 전 세계 나라를 통틀었을 때 한 경기에 이렇게 많은 크로스를 성공시킨 나라가 없었다. 예. 그럴 정도로 압도적이고 개인적인 기록을 좀 살펴보면 역시 레프트백으로 어시스트까지 기록한 예. 김진수 선수가 8번 크로스를 시도해서 4번 성공한 예. 50%의 성공률에다가 도움을 올렸고 오른쪽 풀백인 김문환 선수도 비슷한 예, 기록 그렇죠. 8개 시도해서 4개 성공하는 50% 성공. 그리고 교체를 도운 이강인 선수는 33분 만에 예. 4개 크로스 했는데 2개 성공하는 50% 성공에다가 어시스트.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이날 경기는 뭐 크로스 3개를 시도했었고 권창훈 선수는 이제 기록을 보면 괜찮아요. 예, 크로스는 좋았죠. 3개 시도해서 예. 넣은 포석에 어느 정도 아주 적합하지 않았던 건 아니거든요. 다만 근데 이제 수비 가담이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위치 선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아쉬워서 그랬죠. 예. 결국에 우리가 뭐 조규성 같은 스트라이커나 혹은 공중볼을 해결할 수 있는 선수가 한 명만 더 있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에서 황의조 선수가 후반에 들어갔는데 그런 예. 크로스들을 거의 이제 그 잘 받아먹지 못하는 네, 그렇죠. 상황이 되면서 우리가 이 트윈타워의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요. 거기다가 저는 정말 고무적이었던 게요.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만들어서 골을 넣는 걸 보고 싶다. 우리나라가 아직 그냥 원정 월드컵에서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두 번째 골이 스로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끊김없이 쭉 가가지고 골이 들어간 거였어요. 예, 결국 이제 빌드업의 과정이었고 특히 경기장의 좌우를 활용하면서 상대의 네. 압박을 흔들면서 나왔다. 김진수 선수의 스로인을 받은 알사드 정영 선수가 이강인 선수에게 밀어주고 이강인 선수가 김영호 선수에게 빼주면서 김영호 선수가 반대 전환 네. 김민재 선수한테 주고 여기서 크게 김문환 선수한테 왔다가 물론 가운데에 기대온 멘사의 그 터치가 있긴 했어도 그걸 좀 이어가가지고 그거 거의 그래도 예. 방향 굴줄 안 그렇죠. 했어요. 가면서 나상호 선수가 또 네. 활발하게 움직여주면서 네. 이때 정말 잘했어요. 네. 툭 빠르게 밀어줬고 네,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이제 기점이 됐죠. 네. 실질적으로 밀어주고 김진수 크로스 그리고 조규성의 플라잉 헤더. 예, 정말 그러니까 이 과정이 아름다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이래저래 아쉬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첫 골 같은 경우에는 단번에 이강인 선수가 올려준 가르채고 예, 예, 그러니까 쇼트 카운터였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 장면은 빌드업으로 통한 골이었으니까 그냥 헤딩이 아니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번 경기 또한 황인범 선수의 플레이메이킹 중앙 미드필더에서의 예. 조율 능력이 좀 빛났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2라운드 기준으로 공격 시퀀스인 거가 공격 예. 하나 이렇게 예. 쭉 이어질 때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한 번의 시퀀스의 그 관여 횟수인 건데요. 황인범 선수가 자연스럽게도 예, 이번 월드컵 현재 3위입니다. 예, 심지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호주, 덴마크를 상대로 압도하는 경기 속에서 이제 좋은 기록들을 예. 가진 선수들이 많았는데 프랑스를 제외하면 1위다라고 봐도 되겠죠. 비니시우스랑 동급이니까요. 거기다가 이제 빌드업 투 슛 이거가 슈팅으로 이어질 때 빌드업을 한 거거든요. 예. 그게 수치가 많죠. 9회로 가장 많죠. 그러니까 딱 플레이메이커로서의 기점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거예요. 좀 황인범 선수가 이번 대회를 통해서 분명히 유럽의 더 큰 리그들의 관심을 더 크게 받을 거라 생각을 지금 하는데 분데스리가 그렇죠. 팀들이 예, 노리고 있죠. 예. 왜냐하면 여기서 주목할 선수들 같은 기록을 세운 선수들이 스페인의 정말 그 빌드업 플레이를 정말 잘 구사하는 과정 속에 또 떠오르고 있는 다니 올모라든지 또 프랑스에서 미드필더 역할을 좀 새롭게 맡고 있는 그리즈만이라든지 그리고 뭐 무시알라 같은 이 독일에서 이성 공격을 잘 만든 선수 정말 잘하는 선수들 속에 황인범 선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명의 그 신예 선수들의 활약이 상당히 눈에 띄었는데요. 뭐 이제 조규성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뒤에 더 이제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예, 2골 넣었죠. 예, 이제 나상호 선수 같은 경우도 교체로 들어왔죠. 예, 정말 이 선수가 그러니까 수비 가담은 원래 뭐 잘했었고요. 그래서 태클 2회, 클리어링 1회, 그리고 이제 그라운드 볼도 4번 이제 경합해가지고 2번을 따내고 공중 볼도 3번 경합해가지고 2번 따내고 무엇보다 또 패스 성공률이 90%가 나오면서
찬스 메이킹을 2번을 기록을 했어요. 예, 그리고 말씀드린 그 조규성 선수의 두 번째 헤딩골에서 네. 좋은 패스를 또 찔러준 선수가 나상호 선수였고,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영향력이야 뭐 우리가 예, 누구나 그렇죠. 알았을 것 같아요. 예, 이강인 선수 역시나 예, 패스 성공률 96% 나왔고요. 미스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찬스 메이킹 2번에 그 중에 하나는 빅 찬스였고요. 예, 그 롱볼도 100% 성공률 기록을 했고요. 아, 그 슈팅! 아, 정말 아쉬웠어요. 그거는 딱 그러니까 제가 여러모로 독일 일본전이 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게요. 이강인 선수의 그 슈팅도 마치 그 그나브리의 헤딩 슈팅을 곤다가 딱 맞고서 그때 흔들렸잖아. 그것도 완전히 구석으로 가는 거 골이다 하는 걸 막았는데 이것도 이강인 선수의 프리킥 이거를 거의 들어간다고 봤는데 오늘 예. 그냥 아티지기 선수가 오늘 굉장히 그러니까요. 너무 안정적이었고 조규성 선수 슈팅도 솔직히 잘 찼거든요. 그 코스를. 아 그래도 어쨌거나 가운데로 오긴 했지만. 이강인 선수의 프리킥이 예술이었는데 예. 그게 가장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멀게 보이는데 그걸 쳐내더라고요. 예, 아티지기가 오히려 이제 주전 골키퍼의 부상 네. 속에 더 잘하는 선수였다. 그리고 이제 네. 이강인 선수 그걸 포함해서 3개의 슈팅을 했고 크로스 9개나 기록하면서 짧은 시간 동안 정말 엄청난 임팩트니까 솔직히 이제는 많은 전문가들도 이강인 선수를 선발 출전시켜야 되는 거 아니라는 네.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무엇보다 이제 조규성 선수도 그 우루과이의 첫 경기에 조치로 나와갖고 좋은 임팩트를 보이고 선발 출전한 거잖아요. 네. 선발로 나왔을 때 또 그 기대에 부응을 했어요. 예, 일단 뭐 기대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던 그러니까 공중볼. 예. 예, 12번 경합해가지고 6회를 성공시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크로스 공격이 조금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기도 했고요. 그 슈팅 6회 중에 유효 슈팅이 4회였고 그중 2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순도가 상당히 높았다라고 할 수 있죠. 진짜 9번 공격수에게 원하는 플레이 네. 조규성 선수가 다 했고 솔직히 2골 넣었기 때문에 더 이상 네. 조규성 선수한테 바랄 게 없어요. 거기다가 기대 득점이 0.94골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대 득점보다 한 골을 더 넣었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조규성 선수의 활약은 뭐 우리의 패배 속에서도 뭐 일부 네. 뭐 기자들이나 외신도 MOM급이었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에선 역시 쿠두스가 정말 대단했어요. 예, 그러니까 쿠두스를 제어하지 못한 게 좀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유수의 인물이라고 항상 얘기가 됐었는데, 예, 쿠두스가 이 경기에서 뭐 태클 성공률 100%, 그리고 이제 슈팅 정확도 100%, 그리고 소유권 획득도 10회로 최다였고요. 아, 그거 이 선수가 공수 전반에 걸쳐서 너무 좋은 활약을 펼쳤어요. 네, 2개 크로스, 2개 네. 슈팅, 2골 등 사실 이 선수가 경기 공식 MOM이었는데 뭐 가나가 이겼고 그 중심에 쿠두스가 있었기 때문에 합당한 선정이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결국은 이제 실점하는 과정들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수비 집중력이 부족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거기다 특히 이제 그런 구간에서 예, 문제를 드러냈다는 건데요. 가나가 그러니까 원래 전통적으로 많은 골을 넣는 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나는 원래 중원을 장악하다가도 마무리가 안 돼서 예, 가장 대표적인 게 그 2006년 월드컵 때 브라질하고의 경기에서 예. 경기는 가나가 지배했는데 에시앙, 문타리, 아피아 예. 경기 지배하고 골 계속 놓쳐가지고 막 이랬던 게 있었는데 그런 팀 상대로 어쨌건 3실점을 허용했는데 이게 가나가 그러니까 월드컵 본선에서 최다골인 거죠. 예, 가나가 특히 지난 뭐 역사상 좀 좋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고 예. 있는 팀이었기 때문에 좀 아쉬운 기회였는데 뭐 쿠두스도 잘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우루과이와 포르투갈의 경기가 있었어요. 이 예. 경기가 이제 우리가 졌기 때문에 경우의 수 때문에도 더 많은 관심들이 몰렸는데 결과적으로는 포르투갈이 2대0으로 승리하면서 16강 진출에 성공을 예. 했습니다. 뭐 그러니까 부패의 활약이 특히 가장 컸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포르투갈은 프랑스와 브라질에 이어서 세 번째로 그 2라운드 만에 16강 진출을 확정 짓긴 했거든요. 사실 대회전부터도 이 팀들은 좋은 스타가 많기 예. 때문에 뭐 각조의 1위를 차지할 거라고 하긴 그렇죠. 했어도 그리고 실제로 프랑스와 브라질은 그럴 만한 경기력을 보였는데 포르투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우루과이 전에는 그래도 예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긴 하더라고요. 다만 그 뭐냐 이번 대회가 정말 강팀들이 제대로 못하는 대회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이제 세 팀밖에 안 됐다는 거. 그니까요. 원래면은 더 나와야 되거든요. 예. 어쨌건 간에 뭐 이 경기에서 포르투갈이 우루과이 상대로 점유율에서 뭐 6대4로 압도하다시피 했고요. 볼 경합 승률에서도 거의 6대4로 우위를 점했고요. 공중볼 경합 승률은 거의 7대3이었고요.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코너킥도 6대2였고 우리나라와 가나의 경기가 조금 포르투갈과 우루과이 경기에서 이루어졌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예, 다만 이제 뭐 우루과이도 득점 찬스가 없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이제 밀리다 보니까 먼저 실점들을 하다 보니까 쫓아가려고 막판에 막 몰아세우긴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기대 득점이나 슈팅 숫자는 그렇게 차이는 나진 않지만은 근데 경기 내용 자체가 그냥 포르투갈이
쉽게 요리하는 모양새였어요. 그렇죠. 포르투갈이 먼저 골을 넣고 나서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경기를 할 때 우루과이가 교체 투입해서 막시 고메스의 슈팅이 골대를 때린다거나 그렇죠, 뭐 혹은 루이스 수아레스 선수가 정말 전성기 수아레스라면 넣었을 수 있는 운전에서의 기회. 뭐. 루이스 수아레스도 안 되고요. 누네스는 왜 이렇게 못해요? 걔 큰일이에요. 그리고 발베르데도 잘 못해요. 벤탄쿠르가 가장 잘해. 유일하게 그렇죠. 잘해요. 단독 돌파로 또 슈팅까지 가져갔던 벤탄쿠르인데 어찌됐거나 각종 기록을 보면 포르투갈이 우루과이보다 강한 팀이었다는 게 드러났어요. 네, 뭐 패스 성공률도 10% 차이가 나고, 뭐 공격 진영에서의 패스 성공률 10%가 더 넘게 차이가 나고, 코스 성공률도 차이가 날 정도로 그렇거든요.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포르투갈이 압도했다는 걸 보여주는 게요. 우루과이가 전반전에 패스를 98회밖에 기록을 하지 못했어요. 결국엔 이번 대회 들어서 전반전에 가장 적은 패스, 즉 전반전에 경기를 거의 제대로 못한 팀이 됐다. 그만큼 포르투갈이 경기를 지배했다는 얘기인데, 전 여기서 좀 이제 생각해보고 싶은 게 우루과이가 우리를 상대로도 압도를 당했고, 포르투갈도 이제 우루과이를 압도했는데, 그럼 포르투갈과 우리의 경기는 이게 나란히 점유와 점유의 대결이 될 것이냐? 네, 뭐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근데 어쨌건 간에 진짜 좀 우루과이는 심각하더라고요. 우루과이는 사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루과이가 가나를 이겨줘야 우리도 이제 포르투갈을 이겼을 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가나가 1승 1패이기 때문에 2승이 돼버리면 우리가 뭘 하든 그냥 따라 떨어지게 되는데 우루과이가 가나를 좀 이길 수 있겠느냐? 아니 최소 비겨줘야지. 그러니까요. 비겨주면 우리가 2골 차로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비기기만 하면은 그 가나는 골득 실차가 추가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또 어떻게든지 이제 포르투갈 상대로 뭔가 해볼 수가 있는데, 우루과이가 지금 가나한테 지게 생겼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포르투갈을 또 상대해야 되는데, 포르투갈은 역시 말씀하신 대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제 2골을 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뭐 최근 활약상이 굉장히 좋은데, 이거는 뭐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얘기를 드렸었죠. 근데 뭐 이번 경기에서도 부페가 뭐 멀티골을 넣으면서 2골 2도움으로 이번 월드컵에서 최다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고요. 음바페와 함께. 이게 21세기 들어서 포르투갈 선수의 단일 월드컵 최다 공격 포인트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호날두는 띄엄띄엄 나눠서 기록들을 했던 거였죠. 거기다가 최근 A매치 11경기에서 7골 넣고 있고요. 이게 기대 득점이 4.6골인데 7골 넣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정확도를 자랑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한국과의 경기에 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포르투갈이 일단은 16강 진출을 확정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로테이션을 돌리지 않을까. 물론 포르투갈도 사실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서 1위가 아니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브라질을 만나야 되니까 대충 할 수는 없어도, 근데 흐름상으로는 그래도 포르투갈이 좀 유리하니까 일부 로테이션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도 뭐 그렇게 많이 로테이션을 돌리진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 그 왼쪽은 최근에 계속 쓰고 있는 베스트 11이거든요. 호날두하고 그 펠릭스가 투톱으로 계속 나오긴 했었는데 펠릭스가 지난 경기는 좀 안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레앙은 더 안 좋았어요. 그쵸. 좀 붕 뜨더라고요. 왜 그렇게 레앙이 갑자기 그 어린애들이 레앙이 약간 그 루카쿠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루카쿠. 이상한 짓들을 하더라고요. 어쨌건 간에 둘 중에 한 명이 나올 걸로 보이긴 하고요. 부페가 이제 원래 공격형 미드필더 주전에, 그리고 원래는 옥타비오를 썼었는데 지난 경기 때 부상을 좀 당하면서 카르발류 넣었는데 도리어 그러니까 더 점유가 되면서 플레이들이 잘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카르발류 내보냈고 카르발류가 나와서 잘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베실바가 둘이 이제 메잘라 역할을 서는 거고, 네베스가 홀딩에 이제 게레이로, 원래는 그냥 men데스가 선발로 나왔죠. 우루과이전엔. 근데 men데스가 부상을 당했어요. 햄스트링인 것 같아요. 근데 막 울더라고요. 지금 봤을 때는 그 대회 기간을 해보기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 한국과의 경기 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칸셀로 오른쪽 풀백에 디아스 페페에 코스타인데, 혹시라도 이게 로테이션을 막 돌리게 된다면은 그러면 이제 뭐 레앙이나 이제 안데 실바가 톱 중에 한 자리에 설 걸로 보이고요. 또 한 자리는 저는 호날두가 나오려고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호날두가 득점 욕심을 굉장히 내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은 한 골만 더 넣으면은 에우제비우와 함께 동률이거든요. 포르투갈 역대 월드컵 최다 득점 그 9골로. 그래서 지난 경기 때 부페의 첫 골이 호날두 머리를 스쳤어요. 그래서 호날두가 감격했었죠. 굉장히 막 최근에 이렇게 호날두가 어린애처럼 기뻐하는 걸 처음 봤었거든요.
근데 그게 골이 취소가 그러니까 부패골로 되면서 취소가 됐기 때문에 호날두는 나오려고 할 것 같고 현지에서도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뭐 미드필더를 만약에 로테이션을 싹 돌린다면은 팔리냐가 홀딩으로 설 거고 비티냐 누네스가 뭐 아마 메잘라 역할을 설 거고 공미에 이제 마리오하고 하무스가 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좌우 풀백은 왼쪽은 이제 더 이상 없으니까 게레이로,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그러면 달롯이 나오겠죠. 예. 그리고 이제 안토니오 실바가 나올 텐데 그의 파트너 이제 페페나 디아스 중에 한 명이겠지만 아마도 디아스가 나올 걸로 보이고요. 예. 일단 이번 예. 경기는 말씀하신 대로 안토니오 실바라는 젊은 선수에게 기회를 주고 좀 이제 경험을 줄 만한 경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로테이션이 나올 가능성 어느 정도, 전체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보여드린 이 로테이션 멤버에 준하는 라인이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자세한 조금 경기의 준비 상황은 좀 더 제가 추가된 뉴스가 나오면 분석을 해서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건 간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안토니오 실바는 나와주는 게 좋죠. 왜냐면 이 선수가 물론 뭐 그 월드컵 전에 있었던 평가전에서 나이지리아의 평가전에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요. A매치 한 경기가 전부고 저희가 그 다른 경기대에서도 봤듯이 물론 신예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기도 해요. 각포라던가 가비라던가 무시알라라던가. 근데 또 저는 선수들도 은근 많이 있거든요. 그 월드컵 데뷔전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수비가 절면은 그건 곧 결정적인 상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안토니오 실바는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개인적으로. 포르투갈 포르투갈 경기 우리는 뭐 경우의 수를 생각하지만 무조건 일단 이기고 봐야 되고 최대한 많은 골차로 이겨야 됩니다. 포르투갈을 어떻게 공략해야 할지는 저희가 조금 더 연구하고 분석해서 김현민 기자와 함께 예. 다음번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